안정적일 때도 불안정할 때도 리스크 있는 건 있는데 당연히 리스크가 적은 건 간접 투자입니다. 근데 불안정성을 회피하는 만큼 수익률이 안 좋아요.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땅 사서 건물 올리고 프리미엄 만들어서 되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업대출 문턱이 당연히 이 타이밍에 낮아지는 거예요. 사업을 나의 직관만 믿다가는 감으로 때리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젊은 사람들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만 넘어도 한 번 훅 넘어지면 국제정세가 불안은요 언제 안 한 적 있습니까? 언제 경기는 좋았던 적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에 투자는 내 여건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예요. 부동산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유, 싸게 사면 좋긴 하지만 비싸게 사면 뭐 어때요? 더 비싸게 팔면 되지. 중요한 건 내 형편과 여건이에요. 내 여건에서 해도 괜찮겠다 생각하면 하시면 되고요. 내 여건상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건이라는 건 뭘로 판단하냐? 기간이에요. 단타로 치고 빠지는 거는 법인 투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1년 안에 사고 팔아도 개인보다 훨씬 세금이 적어요. 그게 이제 법인 투자면 가능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이 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불안정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 해볼게요. 안정적일 때도 리스크 있는 건 있고요. 불안정할 때도 리스크 있는 건 있는데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건 리스크가 적은 건 직접 투자이겠습니까? 간접 투자이겠습니까? 당연히 리스크가 적은 건 간접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 간접 투자가 뭐가 있습니까? 리츠나 부동산 펀드 상품 같은 게 있겠죠. 하지만 부동산 펀드 상품은 원금 보장이 좀 어려우니까 상가 조심하시고 부동산 리츠는 그래도 부동산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요즘에 STO라 그래서 이제 토큰 증권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데들도 몇 군데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또 두바이에서는 또 움직여지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부동산 실물 자산으로 한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뭐요? 불안정성의 회피를요. 근데 불안정성을 회피하는 만큼 뭐가 안 좋아요? 수익률이 안 좋아요. 상대적으로 뭐에 비해서? 직접 투자에 비해서. 그러면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땅 사서 건물 올리고 프리미엄 만들어서 되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대출이 제대로 안 나온다. 제가 그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대출은 풍선입니다. 금융은 예금과 대출의 그 마진으로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잖아요. 자, 아파트 갭 투자를 눌렀어요. 하지마. 아무도 해주지 마. 신용대출도 조심해. 그러면 누구한테 팔겠어요, 이제? 누구한테 팔겠어요? 기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대출 문턱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당연히 이 타이밍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타이밍에 낮았을 때 내가 본업이 있고 매출이 있으면 내가 사옥 사겠다. 내가 이거 사업을 위해서 건물 사겠다. 대출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타이밍에는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에요. 누가? 자영업자가. 내 영업장 만들기 위해서. 내 사옥 만들기 위해서. 전세금이라도 빼서 들어가세요. 왜? 전세금이라도 빼서 내가 강남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전세금 뭐 이렇게 있는데 뭐 10억이 있고 20억이 있다. 그럼 5, 60억짜리, 7, 8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을, 이제 논리를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투자를 하는 가장 큰 논리는 아파트가 갖고 있는 지분, 몇 평의 땅을 갖고 있다는 그 부분 때문이에요. 몇 평 갖고 있는 거 몇 평. 근데 그걸 갖고 그 정도의 금액인데 꼬마 빌딩 투자는 어떻게 돼요? 전 100%의 지분이 다 50평이면 50평, 70평이면 70평이 다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만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자산을 취득하고 있으면 내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을 때 나한테 뭐가 생깁니까? 여신이 생기고 레버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영업자예요. 내가 매출이 있어요. 그럼 그 내 매출 내는 걸로 충분히 증빙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딱 명분이 되잖아요. 아니, 자기 사업하는데 잘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세금도 잘 낼 수 있게 하겠다는데 나라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내가 AI 기업이에요. 그 이 타이밍에 뭐예요? 사업사야죠, 사업. 자, 기업을 운영할 때는 운영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 외 이익에서 자산으로 취득해서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이익을 통한 직접적인 매출을 통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밸런싱을 해 나가야 매출이 안 좋을 때도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만큼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거를 반영해 줍니다. 재무제표상에서. 그러면 뭐 해야겠습니까? 지금 타이밍에. 은행들, 그 수많은 은행들이 다 누구를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고객님들 찾아서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뭐를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사업을요? 전 사업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일단 대상자가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 자산의 취득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몇 분들은, 사장님들은 기회가 있다. 은행 대출 문턱 낮아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행 대출은 최소 똑같은 여건에서도 20군데에서 30군데, 보통은 50군데, 많게는 100군데까지도 비교 분석을 합니다. 같은 은행이어도 지점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 지점이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될 수 있고요. 올해는 안 됐는데 금년은 될 수도 있어요. 담당하는 지점장의 성향에 따라서도 대출의 금리도 달라지고요. 여건도 달라질 수 있고 환경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뭐다? 부동산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땅을 보는 능력, 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절세에 대한 포인트, 그만큼 중요한 거 부동산 금융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절세도 공부하고 부동산 금융도 공부해서 좀 알아야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불안정한 상황에서 투자를 했을 때도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면서 해칭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후에 새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양도세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으세요. 이거 팔면 얼마나 남지? 라고 계산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세금 내면 되겠지라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계약금 받고 와서 이제 세무사하고 상담하다가 뜨거워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익률보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익, 그러니까 순이익, 세후 이익이 진짜 이익인데 세금에 대한 인사이트가 적은 상황에서 부동산의 이익만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노후에 특히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상속도 하고 증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처분을 해서 또 상속도 하고 증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게 부동산 법인이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법인을 설계해서 운영을 하면서도 단순히 임대업만 넣어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패밀리 오피스식으로 아예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가족의 자산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뭐 금융자산 투자, 부동산 자산 투자, 그 다음에 이 가상자산 투자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산과 가문의 자산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부동산 자산을 투자를 할 때는 장기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것인가 혹은 잘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러려면 누굴 먼저 만나야 된다? 세무사를 먼저 만나야 된다. 세무사를 만나서 내 자산에 대한 이제 운영에 대한 처분에 대한 상속 직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를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간접 투자를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이익은 좀 덜 받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상품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조심해야 될 건 해외 상품은 좀 고민을 해보세요. 왜? 해외는 내가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국내 상품 뭘 한다고 하면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부동산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모르는 상품에 투자하는 겁니다. 뭐 다른 상품, 다른 투자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내가 알고 익숙하고 이미 공부도 좀 해서 어떻게 되겠다. 투자에 대한 견해가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이 투자에 대한 견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투자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전망할 수 있겠다라는 견해가 생기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용어들,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용어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용어들, 부동산 금융에 대한 전문 용어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소통이 되고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 마법학교 유튜브 쳐보시면 제가 또 많이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보시고 공부하시고 절세TV 뭐 아우름이라고 저희 이제 와이프가 하는 거기서도 컨텐츠 무료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거긴 다 공짜예요. 들어가서 공부 좀 하시고 어느 정도의 기초 수준을 쌓으시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그러니까 왜 노후에 파산으로 연결되거나 노후에 사기를 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균형 있는 밸런싱이 잘 된 마스터 플랜, 즉 이제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타당하냐 하지 않냐를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돈 놓고 굴려서 다달이 내 생활비 얻어야지, 되게 단순한 상황의 접근으로 약간 이제 현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올바른 판단이 이게 맞냐 틀리냐를 검증하려면 누구랑 상담하라고요?
대부분 전문가하고 먼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옛날엔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지금도 잘할 거다. 아, 이거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1번은 세금, 2번은 부동산 금융, 3번은 실제 이 부동산 상품에 대한 수요, 이 부분들을 내가 손에 써가면서 사업계획을 세워보고 사업계획이 타당한지를 누구한테 자문을 받으라고요?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지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요? 은행에 가져가서 대출 받고 싶다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피드백을 또 줍니다. 또 누가 있어요? 제가 했던 PM회사 이런 데들이 있죠. 그런데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전문가 집단을 잘 활용해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지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좋다. 나의 직관만 믿다가는, 감으로 때리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은 훅 가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만 넘어도 한번 훅 넘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엄청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에세이처럼 보여주는 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 운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근데 적어도 내가 경험했던 운의 작동 원리, 그리고 내 지인들,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운을 활용하고 타인의 운을 활용하고 그 운에 올라탔던 그 사례들의 케이스를 접하다 보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리뷰를 받아보고 서평을 받아보고 또 댓글도 받아봤는데 그렇게 큰 용기를 갖게 됐고, 어떤 분은 애기 다루듯이 항상 그 업무하러 갈 때 갖고 다닌다는 분도 이렇게 써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책을 쓸 때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던가 아니면 유명해지던가.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유명해지려면 이타적이어야 되고 보다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야겠죠. 그래야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저만 혼자 이익 본다고 생각했으면 뭐 사실은 너무 시장이 좁잖아요. 그런 책도 내봤고요. 그래서 이 책은 준비한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고 큰 자기 발견을 하고 자기 삶의 간증이 넘쳐나서 이걸 쓴 저자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의 불순물은 뭐 아예 없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운을 발견하고 운을 읽고 운을 바꾸고 운을 경영하는 법을 이 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의 운의 흐름은 더 세고 강력하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파도는 고립되면 다 말라서 소멸됩니다. 타인과의 부딪힘, 불편하더라도 타인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가능하면 귀인을 발굴하고 내 주변에 두고 그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자기주도적인 삶을 50이 돼도 60이 돼도 청년의 마음으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이 책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